아이와 남자는 낮에도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산을 오르고 허기도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야, 이거 먹는 거다. 이거 배고프면 따먹어. 그 나무 같은 열매 이런 거 따먹는 거 옛날 그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게 있어. 남자는 배가 고파 허기진 아이에게 끔찍한 생존 방법까지 강요했습니다. 이 껍질 훌렁 까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그걸 막 먹이려고 그러니까 막 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니까 나 그냥 자지러서 안 먹는다고 그냥 막 버티고. 점점 강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겐 가혹하리 마치 힘든 훈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날 내던졌어. 쭉 저 마신 모르지 지금 내가 어느 장소인지 몰라. 쳐놔가지고 내가 이제 막 기어 나오려고 막 어려서 그 배에 이제 막대기 같은 거, 노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막 나오려고 부르고 막 그랬었지. 야야 끄래 죽어 임마. 그러면 나도 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 그게 안 잊어먹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늙어서까지 그땐 정말 엄마 생각나 아버지 생각났지. 너무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두 번째도 또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패가지고 또 그랬었어. 한 번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어느덧 백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느꼈던 끔찍한 공포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살째 얘기니까는 59년 전 얘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8살 때. 예. 아 그건 안 잊어먹지. 그 뒤로 내가 하여튼 물레만큼 자신이 없어 지금. 아주 물레만큼 그 각인이 됐는지 하여튼 자신이 없어 정말. 올해 67의 한운 씨는 어린 시절을 군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무반 같은 거 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내무반 앞에서 그 이렇게 독수리 앉은 거 칼빈으로 맞춰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도 기억나는데. 그가 생활하며 훈련을 받던 부대는 군기도 분위기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내무반에서 자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막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울어서 우리 아버지 엄마 찾고 여기서 고참이서 어떻게 오냐면 한 두 사람 되려 그냥 머리통을 막 밟고 뛰어 그냥. 거긴 그러다가 죽잖아 사람이. 죽으면 솔직히 말해서 가족한테까지 갈 새가 없어 거기는. 정말 거기는 그 사람 패는 걸 그냥 짐승도 그렇게 안 패 정말. 그가 속해 있던 곳은 북한의 침투의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북파 공작 부대였습니다. 한운 씨는 당시 8살이었던 자신 역시 성인이었던 부대원들과 함께 북파 공작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임명을 하나 옷이 있는데 적은 애가 오는데 그거 맞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그걸 갖다 입혀서 나를. 부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거부할 수 없는 공포에 갇힌 채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뭔지도 모르고 시킨 대로 하고 그런 것도 뭐 그때 당시엔 내가 뭐 어린 놈이 뭐 원망스럽다고 뭐 저항을 할 거야 대항을 할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그 성품이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병 들어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어두운 게 하나 있다고.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흔적은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목이 메네. 악몽처럼 고통스러운 기억은 오롯이 한운 씨만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었다고. 근데 그렇게 했던 자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지. 그런 자들은 다 영웅이 되고 지네들 추세를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뭘 준다, 뭐 해준다 그러고. 군은 8살이었던 한운 씨가 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그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킨 거야. 정황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리고 어린데 누가 시켰겠느냐. 나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내가.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소년 북파 공작원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 증언들은 있는데 HID, 즉
군 기록에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 북파 공작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죠. 전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어린아이를 했다는 게 사실일까? 과연 인도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었죠. 증언만 있었을 뿐 소년 공작원의 실체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만 갇혀있던 악몽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린 애들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도 있었어. 이북에 가서 군사 기밀 탐지하러 오는 거지. 불과 10대 초반의 나이였던 아이들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차에 대것이 끌려가선 향방불명이야. 누설돼가지고 총 맞아 죽었는지 그 같은 여태 못 돌아와신가. 많은 소년들이 강제로 끌려가 적지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첩보원들이 그 사람을 이제 데려간다는 얼른 냉겨보낸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간 거예요. 그 훈련장으로다 이제. 그 사람이 헐 노릇이냐 이거. 쟤들이 할 걸 조그만 애들 끌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놈을 이제 붙잡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살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북파 공작원이 된 소년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봉인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리고 있는 북파 공작원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되기 전까지 북한 지역에 파견이 돼 활동한 무장 첩보원을 말합니다. 적을 생포하거나 사살하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알려진 북파 공작원들은 대부분 성인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15세 미만의 나이에 활동한 북파 공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한훈 씨는 코 올리기 했던 8살의 북파 공작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분명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심한훈 씨의 얘기가 선뜻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한 이슬람 과격단체가 어린 소년, 소녀들을 전사로 훈련시키고 심지어 자살폭탄 테러를 시키기도 했다는 끔찍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설마 우리나라 군대가 아무리 전쟁 직후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에게 공작원 훈련을 시켜서 북파시켰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북파 공작 부대에서 보냈다는 사람은 심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당시 북파 공작 부대에서 15살 소년과 함께 지낸 적이 있다는 전역 군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진 입대를 했지만 그 역시 18살에 불과했고 북파 임무는 분명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작원들 교육시키는 교육대라고 있어요. 최전방의 의기대. 거기는 이제 공작원들 파견시키고 다 데려오고 한 그 부대. 나도 이북에 갔다 오긴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자꾸 사고 나고 사람 죽고 하니까 나 꿈자는 없어. 내가 못 가겠으나 이제 안 가려고 막 그러고.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맡겨진 한 소년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작과에 근무하는 화사관이 그 장도 일와봐라. 가보니까 학교까지 태워주고 부대에서 졸업했으니까 그래 아침에 데려가고 오후에 시간 끝나면 데려온다. 15살의 중학생이던 소년은 그날로 정식 공작대원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 1km 이상 떨어진데 아지트라고 따로 민간가옥 있어요. 주로 이제 북파 이북에 들어가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거 그것 주로 교육하고. 다른 건 일주일 비밀이니까 뭐 나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학교만 데려주고 데려오고.
우리는 북파 공작 부대에 복무했다는 당시 15살의 공작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세요? 예. 저 SBS 한일ത്തെ 뭐라고 그거 정말 그거 지나간 70년대 간 거를 내가 왜 가슴 아프게. 노인은 그 시절의 얘기를 꺼내길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거기 오래 있었어요. 7년 있었어요, 7년. 그러면 HID 제일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나이가 15살. 나올 때 20개 나왔고. 훈련만 받으신 거였어요? 그렇지. 오는 사람은 예전부터 훈련 좀 거기 가르치고 이랬지. 이 씨는 15세 북파 공작 부대에 들어가 성인이 된 후 교관을 할 때까지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살에 그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 하다 보니까 혼자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대장이 야야 이래봐. 이 고향에 이북이라고 이래가니 너 이래봐. 우연히 이랬는데.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내려왔다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자신에게 우연히 만난 군관이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도 본격적인 북파 공작 훈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훈련은 똑같아. 총 쏘기 뭐 이런 거야? 사격 훈련이 기본이지 무슨 두개 들여보내는 훈련인데 쉬울 리가 있어. 하루 살면 아이고 오늘 살았구나. 하루 자면 아기가 살아있구나. 이런 뭐 적선 계속 총소리 나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해야지. 다행히 실제로 훅파된 적은 없지만 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남은 것도 기억될 것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월급 그때 당시 별로 없어. 한 번도 못 받으셨습니까 월급? 안 하니까. 이번에는 용사하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은 첩보 부대에서 훈련받던 또 다른 어린아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지. 아 있었어요? 공도 있었고. 그가 말한 어린 대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8살의 한운 씨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 고아였던 이 씨와는 달리 한운 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북파 공작 부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 왔어요, 작대. 그지. HID 들어가고서는 안 와. 이제 소식이 뭐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나도 거기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 교육받았다는 걸 항상 가슴에 있었지. 심한운 씨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외숙모와 함께 아버지가 소속된 부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대를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하러 갔으니까는 곧 올 거니까는 오면은 이 아버지가 같이 먹을 테니까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간 거예요. 그렇게 부대 생활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학할 나이가 되자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차로 왕복을 차로 통학을 했어. 퇴교하고 입교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게 끊어져. 아침엔 차 타고 가고 오후에는 이제 그 군인이 와서 날 데리고 가고 그럼 걸어오고 나중에는 아침에도 일찍 나서 가야 되고 걸어서요? 그리고 이제 처음엔 길로 따라오던 나중에 산으로.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훈련들이었지만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소린이었었는데 그분이 너 아버지 보고 싶지? 그러더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아저씨들이 이제 시킨 대로 잘해라. 따라서 잘해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그때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몰랐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 보러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그래서 따라서 한 거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면서 그는 다니던 학교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고 자신의 몸집만한 총이며 폭탄까지 다루게 됐다고 합니다. 저 탄창질하는 것도 쉽고 노르쇠 한 것도 제일 약하고 그때 당시에 제일 가벼운 총이 저기 칼빈이에요, 칼빈. 수류탄 투척 훈련도 받습니다. 뭐 여러 놈을 죽일 때는 그 키를 빼고 있다가 이걸 놓고 하나 둘 셋인 다음에 공중 던지고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 거기서 배웠어 난.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받았던 걸까? 북한을 침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해상 침투하고 육상 침투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근데 육상 침투가 훨씬 많죠. 전부 다 산을 이용해서 가야 돼. 그것도 정상이 아닌 7, 8, 9 고지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산행 훈련이 아무튼 제일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기본이고 어쨌든 노출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 한훈 씨가 받았던 훈련은 보통의 북파 공작원들이 받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14km를 1시간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 장비를 들고 총까지 들고. 근데 그것이 산악구부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평지 이런 도로, 남산 이런 도로를 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산을 험준한 산을 그냥 뛰는 거예요. 그거를 45분에 주파해야 돼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공포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약속했던 아버지와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조카가 모진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대를 다시 찾아온 외숙모를 따라 겨우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아버지의 동료가 전해준 얘기는 그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큰 애가 있었어. 같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씨 얘기가 그때 너 그 부대 애 하나 있었지? 그래. 그래서 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걔가 너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는 교육받고 넘어갔어. 그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걔가 교육받고 넘어간 줄 알아요. 북으로 갔다는 얘기죠. 분명 소년 북파 공작 대원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청소년 북파공작원을 파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첩보부대에서도 아마 비인도적이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의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완전히 은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북파를 했다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공작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자들 중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14살 때 북파돼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어린애를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때 그 가족들은 알았어요? 모르죠.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족들조차 알지 못했던 비통한 죽음을 맞은 14살 소년 공작원. 그의 이름은 이대식이었습니다. 심한훈 씨는 8살 때, 이정용 씨는 15살 때인 1955년 당시 같은 북파 공작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도 정식 성인 대원들이 받았던 것과 강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북파 공작원으로서 가장 힘들지만은 북한 침투 훈련의 기본이라는 산악 훈련과 생존 훈련을 받았다는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린 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몹시 힘겹고 위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북파 훈련을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두 사람은 훈련만 받고 끝났지만 문제는 실제로 북파된 소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낡고 오래된 사진 속의 소년은 당시 14살이었던 이대식 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앳된 얼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파 공작원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4살 소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불과한 14살 때 가족들도 모른 채 실제로 북파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 소년에게 잔혹한 임무를 맡긴 걸까요? 가족들은 오매불망 사라진 대식군의 행방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4692번입니다. 아버지 이명복 씨, 어머니 이만여 씨, 지금 이만여 할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형 이동식 씨, 동생 이영식 씨가 아들 이만여 씨 아들 이대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후에 신문 배달을 나갔다가 헤어졌는데 당시 14살이었고 이대식 씨 머리 뒤 중앙에 흉터가 있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드님 이대식 씨 머리 뒤 중앙에 흉터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푸시로 말았어요. 신문 배달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셨다고 써주셨고요. 그 내용은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살았더라면 그 방송을 보고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대식 씨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대전에
노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제 아마 물어보셨나 봐요. 무속인한테? 형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주 잘 돼서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어머니, 형이 살았으면 벌써 왔지 왜 여기까지 있겠느냐. 그때 어머니가 거기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 당시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대식구는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집잘 내줘서 이제 의정부까지 실어다 주고 전쟁통이라도 신문을 보게끔 돼 있잖아요. 신문을.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신문 파는 거를 한 것 같아요. 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신문팔이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안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12시까지 어머니가 잠을 안 주무시고 이제 형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제 밥 해놓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형 이름을 부르니까 어머니가 나간 거지 이제. 누가 찾아가? 신문 이제 같이 판 친구가 이제 전해준 거지. 그 운동하고 돈 오고 신문 파는 거고 어머니한테 꼭 전해줘라. 그러고서 이제 간 거지. 며칠 동안 신문판 돈과 운동화를 가족들에게 남기고 대식구는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군 트럭 타고 갔다고 그 얘기만 하더래요. 군 트럭 타고 셋이서 갔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 이거야. 그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고 그랬다고 그 얘기만 전하고 간 거죠. 함께 신문팔이를 하던 친구들과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군용 트럭을 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대식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백발이 될 때까지 아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르고 돌아갔지. 항상 찾다가 이때 저때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기다리다가 가슴에 묻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줄 확인서를 알고 그러면 가슴에 안 묻고 가는데.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북파 공작원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형제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방부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뭐 호적 등본, 뭐 재적 등본 다 띄어다가 이제 그 사유를 전부 다 적어서 정보사령부로 이제 보낸 거죠. 이제 예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더라고 보니까. 안방에서 자는데 그 잠바 딱 입고 머리 이렇게 키우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더라고. 누가요? 꿈에. 형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그런 모습을. 그날 아침 정보사령부에서는 형이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확인서도 발급했습니다. 형이 집을 나간 지 8개월 만에 임무 수행 중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똑똑했거든.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슴 치고 진짜 오래 살고 보면은 만나겠지. 그런 기대도 가져봤다가 막상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넘어가다가 그놈들이 쏴서 죽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15 같은 나이에 대식구는 황망히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어린 나이를 왜 글로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뭐야?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원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나이를 어쩌라고 거기를 보내느냐고. 가족들은 당시 어린 나이의 대식군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달콤한 제안에 포섭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누가 가려고 하더라. 안 가려고 하더지. 죽을 때 뻔히 아는데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지. 돈을 안만 준다고 해도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1951년은 일사후퇴 이후 남과 북이 38선 근처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여름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서부 전선이었던 임진강 부근에서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시 격전지였던 파주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소년들도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졌는데 어슬해. 근데 여기 이 오금리 그 지룡 나루터라고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저녁에 그냥 아우성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가 그렇게 거기서 오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건너갈 때 이제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건너보낼 때. 가까이에 주둔해 있던 북파 공작 부대에서 마을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갔다고 했습니다. 첩보대가 그냥 와가지고 설라그네 또 20대 미만 그 아이들 갖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라그네 해가지고 데려간 거지. 영장이라면 영장이 없이 그냥 끌어간 거라니까. 아이들은 비단 한 마을에서만 잡혀간 게 아니었습니다. 요 동네 와서 해갔거든. 요 동네 와서 요 동네 오고 여기 오고 그때 이제 동네 사람 이제 보이는 사람 그냥 무조건 끌어가시니까 그 우리 그 내막을 모르. 여기서 내가 그냥 10몇 명 갔을 거야. 10몇 명을 보셨어요? 온 사람 몇 사람 있고 또 멀리 가는 사람은 못 왔죠. 도대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당시 마을에서 북파된 소년 공작원들 중에 몇 남지 않은 생존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린 애들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도 있어.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함께 끌려간 친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깎아머리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졸업사진 속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만 4명이 같이 공작원 교육을 받고 북파됐다고 했습니다. 다 돌아가고 그때 나 하나만 살았다. 우리 동네에서 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입가서 붙잡히고 실종이 됐어. 그리고 살아온 사람이 5명인가 6명밖에 없고 다 실종돼 있다. 지금도 생사를 몰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악몽의 시작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네 반장이 왔지. 군인들이 모이랜다. 우리가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우리를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붙잡으러 온 거 알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한 5시가 넘었을 거야. 이제는 갔겠지 하고 세이서 또 산꼭대기 있으니까 나이는 어리고 무섭기로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오려고 내려오다가 군인한테 걸렸다니까. 그래갖고 붙잡혀가지고. 마을마다 잡혀온 소년들은 30명 가까이 돼 보였다고 합니다. 소년들 그 회의한다고 소집을 해서 갖다 붙잡아다 놓고 우리를 쭉 갖다 앉혀놓고 엎드려 버쳐를 시켜놓고 때리니까 겁이 나니까 반항도 못했어. 그때 당시는 군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무서웠어.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건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따라 넘어가니까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엄마가 대고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난 몰랐지, 나이 가서. 작은 아빠가 앞으로 오더니 엄마 한 달만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간난히 데리고 넘어 집으로 가세요. 그래. 그리고 뭐 그 말을 하니까 벌써 쭉 서서 가두면 그냥. 부모들은 말리거나 따질 수도 없이 어린 아들을 그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년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간 곳은 바로 옆마을의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 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속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고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소년들은 이른바 첩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거는 6월 초순 한 10일경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막사가 뭐 어디에 어느 주둔에 몇 개 있고 뭐 군인이 몇 명 정도 이제 인민군이 있고 뭐 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이제 암기하려는 거지. 이제 쟤네들한테 잘못하면 이제 뭐 부채빌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걸 잘 행동을 잘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다 와라. 맨몸으로 북파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아이들 앞에 군인들은 당근과 채찍을 꺼냈다고 합니다. 잘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 너는 하여튼
그야말로 팔자곤차주다시피 한다. 하여튼 이 밥에 정말 고기 반찬만 해 먹을 정도 정부에서 준다. 그러니 한 번만 갔다 와라 말이야. 그런데 뭐해 지금 뭘 해줘 내미 후려 맞지 않으면 천행이지. 아 지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서다가 거시가지고 군대식으로 그냥 막 긁은다고 그러니 가운데다가 섰으면 이 가운데다 팍팍 쏜다고. 총 쏜네. 총 앞에서 누가 반항을 할 거야? 소년들은 2주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예고도 없이 북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출동해서 다 갔으니까 자는 거 깨워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을 뿐이야. 캄캄한 새벽에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적군의 눈을 피해 임진강을 건넌 후 얼마간 산길을 걸어 낯선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빈집에다 몰아놓고 큰 지도를 펴놓고 동그랑치에서 넌 어디 갔다 와, 넌 어디 갔다 와. 아이 여기까지 다 가져갔는데 적은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지. 저게 여기 와서 아군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 소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야 할 곳은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 그때 당시는 낮에는 우리 국군이 그 주둔을 하고 있고 밤에는 중공군이 나와 있고 그랬어. 비행기가 폭격하면은 폭격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있고 여기저기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런 때니까 그때 그때 상황은 솔직한 얘기로 머리에 떠올리기도 싫다. 겁이 나고 개성까지를 가지를 못했어. 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밥은 먹어야 사니까 그 어떤 때는 배고프면 그냥 밭에 가서 무슨 감자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후벼서도 그냥 먹고 우선 한 일주일 거기서 그냥 다니면서 동네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부대에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거동을 보는 거지 이제. 소년들은 그렇게 맨몸으로 첩보 활동을 하다 무참히 사살되거나 적에게 발각돼 체포되거나 혹은 실종됐습니다. 행방불명이 하여튼간에 걔 가던 날 거기서 갈모산 밑에서 사격을 몹시 났대. 그렇고 그건 걔 소식이 일절 무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 배에서 죽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야.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마을에 돌아온 소년들도 있었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울었지 몰라는 조그마니까 못 간다고. 또 가래는 걔가 못 간다고 울었다고 부모가 보고 싶다고. 그 당시 할아버님 몇 살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14살이지. 그때 당시 어린 소년들에게 새겨진 충격과 고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좀처럼 지워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실 바뀐 거야. HID 갔다 왔다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사실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쉽게 이용되고 또 쉽게 버려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상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서 없는 우리냐. 와두고만 가두고만인 게 우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버리고 갈 때는 우리가 사용 가치가 있으면 데려갔겠지. 그냥 한 번 써먹었으니까 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이거 큰 오빠예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모 역시 차마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한평생 겪어내야 했습니다. 늘 오시고 장독간에다 이렇게 정한수 이렇게 떠다 놓고 절을 하셨어요. 매일 저녁 떠놓고서는 그냥 그런 저런 그릇을 없애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없어졌죠. 어디서 죽었다면 중부지구라면 몇 시에 어떻게 돼서 죽었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가 없잖아요. 5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소식은 단 한 장의 사망 확인서뿐이었습니다. 말없이 아들을 끌고 간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 이후부터 북파 공작원 유족들에게 전사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몇 월 며칠에 전사했다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가족들이 대식군의 행방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어떤 소식도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사 확인서가 발급된 걸 보면 분명 기록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족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을 군 당국은 너무 쉽게 지어버린 듯 보입니다. 군 당국은 그들을 지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년 북파공작원에 대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여러 의문점들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불보듯 뻔한데 소년들을 왜 첩보전에 투입을 시켰던 걸까요? 또 북한에 보내진 소년 공작원들 중 북한군에 체포된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의문은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걸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취재 중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을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북파된 소년 공작원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1951년 무렵 남한으로 피난 오다 북한군에 붙잡혀 한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한에서 온 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심부름을 하다 잡혀온 꼬마도 있었습니다. 7살 먹은 애한테다가 뭐야 약봉다리를 주면서 너 저짝에 가게 되면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 약봉지를 집어넣고 와라. 그럼 내가 과자 많이 준다. 근데 어린애가 뭘 알아요? 가서 이제 약봉다리를 호주머니 넣고 가다가 인민군한테 붙들렸다 이거야. 아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 수용소에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파주의 한 마을에서 넘어온 친구 무리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박노선이, 김성수, 거기에 강병욱이, 그 다음에는 또 김종국이, 김누구야 이렇게 5명이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한 동네에서 6명이 오다가 한 놈은 뒤로 도망쳐서 제 집으로 갔고 5명은 인민군 있는 데 와가지고 붙들렸고. 소년들은 북파 공작 부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첩보를 수집하러 북에 넘어왔다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북한군에 발각돼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하도 고문을 당했다고 할까 그래서 늘 빌빌댔죠. 뭐. 고문을 당했다고요? 고문 당하겠죠. 안 당하겠어요. 다른 데로 안 되면 매도 맞고 그랬겠죠. 어린아이들에게 수용소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뜨덕이 이렇게 뜯은 거 조금씩 줬죠.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임씨는 파주에서 온 소년들 중 몇몇과 함께 탈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죽고 나서는 나는 엄마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바짝 찌는 거를 매일 보니까 쪘다 늘었다는 거 시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요거 건너가가지고 배를 타고서는 한 사람은 돌 짚고 그냥 손으로다가들 일으키면서 건너갔죠. 그러다가 이제 5명이 같이 가다 붙들리게 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또 헤어졌죠.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임씨와 소년들은 그렇게 어느 산중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휴전이 된 후 한참 만에야 서울에서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소년들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기구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임씨는 덧붙였습니다. 신문팔이야. 그 신문 내가 다 팔아줄게. 여기 갔다 와. 그래 넘어와서 붙들린 거라. 그때 5명인가. 그 소년들이 혹시 대식군과 그의 신문팔이 동료들이었던 건 아닐까? 대식군의 유족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불편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임씨를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울에 어디서 살고 누가 보고 누구 어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보면 사람인가 예감이 있잖아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 되는 분이에요? 네.
임 씨가 수용소에서 만난 신문파리 소년이 대식군이 맞는 걸까? 그런 낡은 수첩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때의 기억들을 회상에 짧은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쪽 귀가 어두운 대식군의 동생은 작은 얘기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김대식인지 여기 있네. 김대식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 성씨는 다르지만 대식이라는 이름도 예전에 살던 동네도 같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인지 신문팔로 의정부로 왔다가 의정부에서 정보 수집으로 인민군 쪽으로 갔다가 붙들린 거지.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아니 의정부로 신문 팔러 다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신문파리를 나갔던 것도 그때 당시 대식군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피는 글쎄 피를 뭐 하여간 그 당시에 몸은 허리허리하거든요. 우리 형이 저거 몸은 허리허리한데 그 당시에 아마 1m 60은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1m 65요? 60이면 굉장히 큰 건데. 아니에요. 큰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키는 컸대네. 나이는 적을지언정 키는 나보다 적지 않아요. 웃는 그 모습이 여기가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비슷한 점이 있어. 임 씨는 신문파리 소년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봉래도에서 같이 말하자면 그 수용소라고 해야 되나? 수용소 내에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죠. 네. 그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51년도 말경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올 때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이 신문을 팔던 동료들이 북파공작부대원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북한까지 넘어왔다가 북한군에게 발각돼 잡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 대식군이 군용 트럭을 타고 떠날 때도 신문파리 친구들과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기에는 이북 애가 하나가 끼고 두 살이 더 많대요. 형보다 2살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전 그 사람은 같은 동갑내기인가 맞을 그렇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말은 여기에 나오는 김대식이 말고 박재환이가 김대식이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 말도 이치가 맞네요. 임 씨가 만났던 신문파리 소년은 대식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이쪽에서 올려보낸 사람들, 붙들은 사람들 신문 조사하고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넘어갔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북과정 가가지고 그렇죠. 수용소에서 평양서 거기 저 봉래도 저 대동강 섬에서.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통보해준 대식군의 전사 확인서는 뭘 근거로 어떻게 작성이 된 걸까? 선생님 기억에 아까 그 의정부에서 신문 돌렸다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본 건 언제 봤던 거예요? 글쎄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죽어서 가고 그 다음에는 휴전될 적에 살았던 사람은 노동자 학교에 가서 나는 거기면서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엔 일로 왔죠. 수용소에. 그렇죠. 말도 못해요 거기. 14, 15살의 어린 소년들을 부모와 생리별을 하게 만들고 포탄이 떨어지는 적지에 몰아넣어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한 이들은 대체 누굴까? 우리는 취재 중에 확보한 증언들을 토대로 당시 파주에 주둔한 북파 공작 부대에서 근무한 책임자 중 한 사람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공작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발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 파견대장하고 이제 뭐 이렇게 주최해서 공작 전망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 독일의 그 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이 어린 소년단을 모집해가지고 독일의 소년단 하는 식으로 공작을 하겠다. 첩보 공작을 하겠다. 폭파시켜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한 장교가 독일의 나치 소년단을 본보기 삼아 어린 나이의 남자 아이들을 소집해
대북 첩보 공작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당시 함께 회의에 참여했던 김 씨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공작원이라는 것은 저하고 대항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게 공작원인데 그 어린애들이 무슨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지에 파견을 해서 그게 돼가서 그 어린 소년들을 적지에 파견한다는 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다. 어린 소년들을 적진에 투입하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 니까지 게 뭘 안다고 이 새끼야 나발대고 있어. 네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실행이 된 거야. 그런데 군사 전문가는 우리의 소년 공작대가 독일의 나치 소년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라고 불리는 나치 소년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만든 청소년 조직입니다. 숨어있는 유대인이나 반전주의자를 찾아내 고발하거나 나치의 선전선동에 앞장섰습니다. Deutsche Jugend, und wir möchten nun, dass ihr, deutsche Jungs und deutsche Mädchen, in euch all das aufnehmt, was wir dereinst uns von Deutschland hoffen. Ihr müsst euch in der Jugend dafür stehlen. 이들의 활동은 주로 이 전장의 후방에서 일종의 그 군사적인 보조 역할, 또 더 나아가서 선전선동원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 우리처럼 일부의 소년 공작들은 직접 그 전장의 전방에 들어서 전투의 역할 또 그리고 공작대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맡았던 역할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의 절반 이상이 총알바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그들의 책임자였던 시라흐는 전쟁이 끝난 후 열린 전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제도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해방 이후 5년밖에 안 된 한국 전쟁의 상에서 국제적인 전범 히틀러의 여러 가지 소년병 또는 소년공작대 유겐트 모방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치욕이고 문제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것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 전문가는 당시 부대 책임자들이 소년들이 가진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동들은 이렇게 순진하고 또 이렇게 성인의 말에 쉽게 복종하고 한번 명령하면은 또 그걸 이렇게 잘 따르고, 적의 입장에서 보이는 그 아동에는 이제 경계를 풀고 이렇게 쉽게 이 아이들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이런 허점을 이용한 이 전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승리나 업적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아동들은 그 정서적이나 또 인지적으로 이게 충분히 어떤 그 행동을 이렇게 결정하고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지로 이렇게 북파르게 시켰다고 하는 거는 아동 인권을 아주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 아동을 심리적으로 학대한 그 최악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북파공작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 소집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요.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 보더라도 체포 감금, 강요, 학대,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유엔은 세계대전을 비롯한 여러 국제전쟁들을 치르면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 행위 참여나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없어 유엔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아동들의 권리가 전적으로 100% 다 지켜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군사 관련법, 계엄령법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쪽에서는 계엄령이고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이걸 100%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전시 상황이고 휴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 하에서는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한국 전쟁 중에 강제로 전장에 끌려나간 소년들은 공작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약 3만 명의 소년들을 강제 징집해서 전투에 투입을 시켰고 그중 약 2,6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군에 안 가야 될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당했다. 못 배우고 못 자라고 정신적으로 내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서는 정말 저 눈매가 참 무섭다 이거거든. 이게 살기로도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 이후 줄곧 정부는 소년병 강제 징집은 물론 소년병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서야 비로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국방부가 소년병의 실체를 6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백발의 소년병은 말합니다. 그때도 국방부 측에서는 이 적법이라 우기되거든요. 이게 요전에 3.1절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역사는 인정해야 된다. 일본의 위안부 관계 이걸 인정하라는 그 말 핵심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불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인정이 판결이 안 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6.25 전쟁 쪽에도 뭐 아이들 잡아야 하는데 무슨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명예가 중요하지만은 이 불행한 역사는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됩니다. 우린 국방부의 소년 북파공작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존재했는지, 그중에 희생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혹시 그들 중에 생존 가능성 있는 대원들은 없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것에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우린 군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또 분단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 분쟁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현재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해외 무장단체나 테러 집단에서 어린이를 테러에 이용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비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어린이는 그런 무력 분쟁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이용하는 대상일 수 없다는 상식 말입니다. 어떤 명분도 이 상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소년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된 소년병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